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연락도 안 하시고? 며느리가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살던 저는 며느리를 위해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3억 원을 모두 내어줬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 인터넷에서 이상한 사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뭔가 석연치 않아서 미리 연락하지 않고 아들 집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옷방 문을 열어본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결국 저는 며느리를 감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과연 그 옷방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발하기까지 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달구름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살아가는 제 일상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실에 모셔둔 남편 영정사진에 인사드리는 겁니다.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밭에서 일하다가 다치지 않게 지켜주세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3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30에 넘게 함께 농사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모든 게 허전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트랙터를 몰고 밭으로 나간 남편이었는데 비탈길에서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그만 큰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요? 아침에 막걸리 한 잔 마시며 오늘 일기예보가 어쩌고저쩌고 떠들던 사람이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보험금이었습니다. 남편이 농기계 보험에 들어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3억 원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3억이라니요? 평생 농사 지으며 살면서 그런 큰 돈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고 알려줄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돈은 여보 목숨값이야. 절대로 함부로 쓸 수 없어. 그래서 통장을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뒀죠. 가끔 꺼내서 잔고를 확인해 보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쓴 적은 없습니다. 친구 순돌이가 놀러와서 그 돈으로 편하게 살라고 권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정희야, 원길이가 하늘에서 보면 내가 고생하는 거 안타까워할 거야. 그 돈 좀 써서 편하게 살아. 아니에요, 순돌이. 이 돈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남편이 목숨 바쳐 남긴 거잖아요. 그래도 혼자 살기 힘들잖아. 난 괜찮아요. 반일도 할 수 있고 집안일도 다 할 수 있어요. 남편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요. 순돌이는 못 이기는 척하며 돌아갔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도 보험금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알면 분명히 가져다 쓰라고 할 텐데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밥은 잘 드시고요? 잘 먹고 있다. 걱정 말아라. 너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느냐?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유리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고요. 그래, 며느리한테도 안부 전한다고 해라. 민수 아내 유리는 서울 사람이라 시골 할머니하고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죠. 그래도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를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도 해가 뜨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추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밥을 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몇 쪽이면 충분했어요.
오후에는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순돌이가 또 놀러 왔어요. 정희야, 오늘 장에 갔더니 배추가 싸더라. 김장 준비 슬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벌써 그런 계절이 됐네요. 혼자 김장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작년보다 적게 해야겠어요. 뭔 소리야, 김장은 많이 해놔야지. 민수도 서울에서 가져가야 하고, 민수는 며느리가 김치 안 먹는다고 하던데요. 시골 김치는 짜다고.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 손맛은 알아줘야지. 올해도 푸짐하게 담가. 순돌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또 남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쯤 되면 남편이 마당에서 담배 한 대 피우며 내일 할 일을 중얼거렸는데 말이에요. 장롱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모셔둔 통장을 꺼내봤어요. 박원길 명의로 된 통장이었는데 제가 상속받아서 제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잔고를 확인해 보니 3억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자까지 붙어서 조금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들어둔 농기계 보험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돈만 있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오늘 밤도 남편 없는 침대에서 혼자 잠을 청해야 했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문득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아들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기운이 없다고 해야 할까? 전화할 때마다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생활이 힘든 걸까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어머니 마음은 언제나 자식 걱정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정희야, 나중에 민수가 결혼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게 많을 거야. 집도 사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들고 그때를 위해서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둬야겠어. 그래서 농기계 보험을 든 거였는데 정작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결혼도 했고 서울에서 나름 자리도 잡았는데 아직도 제가 걱정만 하고 있네요. 어머니라는 게 자식이 몇 살이 되어도 걱정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깼어요. 꿈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예전 젊을 때 모습으로 말이에요. 정희야, 너무 외롭게 살지 마라. 그 돈은 꼭 필요할 때 쓰라고 남겨둔 거야. 그 말을 하고 사라졌어요. 꿈인 줄 알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런 뜻으로 보험을 들어둔 걸까요? 아침이 되자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물 끓이고 밥하고 된장찌개 끓이고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죠. 저녁 무렵 마당에 나가서 빨래를 걷으면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로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걸려오는 전화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부터 다급했어요.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너? 무슨 일이라도 있나?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다급하노? 직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에요, 어머니. 유리가 암에 걸렸어요. 암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위암이에요. 위암 3기래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6개월도 못 산다고. 어머니, 어떡하죠?
정말 어떡하죠? 민수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에서 수저가 떨어질 뻔했어요. 유리가 암에 걸렸다니, 그것도 3기라니. 아직 38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잠깐.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라. 언제부터 아팠고 병원은 어디 갔노? 최근에 배가 아프다고 하길래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아프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3기래요. 어머니, 정말 어떡하죠? 유리는 지금 어디 있노? 집에 있어요. 검사 결과 듣고 집에 와서 계속 울고만 있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하더냐?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든다는 거냐? 3억이요.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수술비만 그게 아니라 항암 치료비까지 포함해서요. 어머니, 저희 어떡하죠?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억 원이라니. 정확히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남편이 며느리를 살리라고 보내준 돈일까요? 어머니 계세요? 응, 있다. 너무 놀라서 그랬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노?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얼마 안 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도 그 정도 금액은 안 나와요. 어머니, 정말 어떡하죠? 유리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민수가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8배 어른이 아이처럼 우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잠깐, 민수야. 울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병원에서 정말 확실하게 진단한 거냐? 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CT도 찍고 조직 검사도 했고요. 의사가 말하길 이미 많이 퍼진 상태라고. 어머니, 정말 절망적이에요. 그래도 수술하면 살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수술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데? 수술 잘 되면 50% 정도 확률로 5년 더 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수술 안 하면 정말 6개월도 못 산대요. 어머니, 저희 정말 어떡하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3억 원. 그 돈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죽게 생겼는데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민수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있잖니. 어머니가 뭘 할 수 있어요?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인데. 어머니 말을 들어봐라. 내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병원부터 가보자. 유리 상태도 보고 의사 선생님 말도 직접 들어보고.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아픈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일 첫 차 타고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유리가 암에 걸렸다니. 그것도 이미 3기까지 진행된 상태라니. 아직 젊은 나이에 말이에요. 제 며느리이긴 하지만 한 집안 식구잖아요.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죠. 장롱으로 가서 깊숙한 곳에 모셔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이 돈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며느리를 살리는 데 써야겠어요. 당신도 이해할 거죠?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써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리가 아프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곳이 생겼는데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하물며 죽을 수도 있는 큰 병에 걸렸다니. 유리 마음이 어떨까요?
민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신혼 때부터 지켜봐온 며느리입니다. 처음에는 서울 사람이라 좀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 나름 괜찮은 아이더라고요. 민수한테도 잘하고 시집와서 큰 탈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또 남편이 나타났어요. 정희야, 며느리를 구해줘라. 그 돈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남겨둔 거야. 꿈에서 깨어나니 확신이 섰습니다. 이 돈은 유리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요. 아침이 되자마자 순돌이한테 전화했어요. 순돌아, 나 서울 가야겠어. 며느리가 큰 병에 걸렸어. 뭐라고? 무슨 병인데? 암이래. 위암 3기라고. 어머나, 그런 큰일이. 그래서 내가 올라가 봐야겠어. 정희야, 그런 큰 병이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가봐야지. 순돌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리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평소 서울 갈 때 입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작은 가방에 속옷 몇 벌과 세면용품을 넣었어요. 통장도 꼭 챙겨서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첫 차는 아침 6시 반에 출발하는 버스였어요.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유리가 정말 그렇게 아픈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버스에서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도 퉁퉁 붓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니다, 뭘. 유리는 어떠냐? 지금 집에 있어요.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민수 얼굴을 보니 정말 큰일이 생긴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니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배 아픈 게 계속되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받게 됐대요. 그런데 위내시경 검사에서 큰 덩어리가 발견됐고 조직 검사 결과 위암 3기로 판정됐다는 겁니다. 의사가 말하길 이미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어떡하죠? 유리가 죽으면 저는. 울지 마라, 민수야. 어머니가 왔잖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니 유리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유리야, 많이 아프냐?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 하냐? 아픈 게 내 잘못이냐? 유리를 가까이서 보니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얼굴색도 안 좋고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말 직접 들어보자. 지금 당장 갈 수 있나? 네, 가능해요. 오늘 진료 예약돼 있어요. 3시예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병원이라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암센터라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힘없어 보였어요. 의사를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리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위암 3기로 주변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더니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포함해서 대략 3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남편이 남겨준 돈과 같은 액수였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50%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안 하면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수술하면 정말 살 수 있나요? 보장할 수는 없지만 수술이 잘 되면 5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안 하면. 알겠습니다.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어머니,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돈은 어머니가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병원에서 나와서 민수와 유리가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한테 방법이 있어. 정말요?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유리 치료가 우선이야. 그날 밤 민수네 집에서 잤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3억이라는 큰 돈을 써도 될까요? 남편이 목숨 바쳐 남긴 돈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죽게 생겼는데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남편도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영정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며느리를 살리는데 당신이 남겨준 돈을 써야겠어요. 괜찮죠? 마치 남편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 가서 3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으로 유리를 살릴 수 있다니.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서 입원 수속을 밟고 수술 날짜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유리를 돌봤습니다. 아픈 며느리를 보니 제 딸처럼 안쓰러웠어요. 유리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는데 점점 저한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 하냐?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빨리 나아서 건강해지기만 해라. 수술 전날 밤에 유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저 무서워요.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의사 선생님도 잘 된다고 했잖니.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제가 이렇게 아픈 게 죄송해요. 시어머니한테 이런 걱정 끼쳐드리고. 무슨 죄송해 할 게 있어. 아픈 게 내 잘못이냐? 그냥 빨리 나아서 민수랑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수술이 잘 될지 걱정됐거든요. 남편한테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보, 유리가 수술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 아이 살려주세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걱정하지 마라, 정이야. 유리는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꿈에서 깨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드디어 수술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준비를 도왔어요. 유리는 많이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서워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유리야. 의사 선생님을 믿고 힘내자. 어머니가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유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만약에 제가 수술 중에 잘못되면. 무슨 소리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꼭 살아서 나올 거야.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계속 초조해하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큰 수술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의사 선생님을 믿고 기다리자.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계속 남편한테 기도했어요. 여보, 유리 좀 도와주세요. 그 아이 살려주세요. 제가 당신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지난 3년을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 보험금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써버리게 되다니. 후회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며느리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모두들 누군가의 가족이겠죠. 아픈 가족을 위해 밤새 간병하는 사람들,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3억 원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4시간째가 되었을 때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 진행 상황이 좋다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다행이에요. 수술이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시나 보다. 5시간째, 6시간째가 되어도 수술은 계속됐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처음이라 조금 불안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중간중간 간호사가 나와서 상황을 알려줬는데 다행히 진행이 순조롭다고 했어요.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암 조직을 다 제거했고 주변 림프절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말도 해줬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본 후 퇴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3주마다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항암 치료는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하나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더 들까요? 항암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술비로 이미 3억 원을 썼지만 항암 치료비는 그리 많이 들지 않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유리를 보니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유리야. 이제 다 좋아질 거야. 그 후 일주일 동안 유리를 돌보며 병원에 있었어요. 다행히 회복이 빨랐습니다. 젊은 나이라 그런지 상처도 잘 아물고 기력도 차츰 돌아왔어요. 하루하루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무슨 소리 하냐?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들었어요. 병실료며 간병비며 각종 치료비까지. 결국 3억 원을 다 쓰고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까지 보태서 겨우 치료를 마쳤어요. 퇴원하는 날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뭔 소리 하냐? 며느리가 아픈데 시어머니가 돕는 게 당연하지. 빨리 건강해져서 민수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어머니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퇴원할 때 의사가 마지막 당부를 해줬어요. 앞으로 3주마다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오시고 평소에 몸조리 잘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을 썼는데 과연 잘한 일일까요? 남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며느리 살렸어요. 당신 돈으로 생명을 구했으니까 의미 있게 쓴 것 같아요. 괜찮죠?
마치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돌이가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서울 다녀왔다며? 며느리는 어떻더냐? 수술 잘 됐어요.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해요. 다행이네.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어? 그게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요. 뭐라고? 그 3억을 다 썼다는 거야? 네, 다 썼어요. 며느리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순돌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그 돈은 내가 늙어서 쓰라고 원길이가 남겨둔 건데 며느리가 죽게 생겼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남편도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순돌이. 난 반일도 할 수 있고 혼자 살 수 있어요. 순돌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술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민수가 전화할 때마다 안부를 전해왔어요. 의사가 경과가 좋다고 했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놓였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을 썼지만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돌이가 이상한 걸 가지고 왔어요. 정희야, 이것 좀 봐봐. 뭔데 그래? 순돌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는 몇 안 되는 스마트폰 사용자였어요. 며느리가 사줬다면서 자랑스럽게 쓰고 다녔죠. 인터넷에서 이상한 걸 봤어. 뭘 봤는데? 내 며느리 말이야. 순돌이가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유리가 어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옷차림이며 들고 있는 가방이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냐? 글쎄, 한 달 전쯤? 암 수술 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저도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큰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건강해 보일 수 있나요? 그리고 들고 있는 가방도 엄청 비싸 보였어요. 항암 치료받는 사람이 쇼핑을 다닐 수 있나? 그것도 이렇게 화려하게? 아마 치료 잘 받아서 좋아진 거겠지. 그런데 이 가방은 뭐야? 얼마나 비싸 보이는데? 글쎄, 명품 가방 같은데?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 명품 가방이요? 그런 비싼 걸 어떻게 샀을까? 민수 월급으로 그런 걸 살 수 있나? 그러게 말이야. 수술비로 3억이나 들었다며? 그런데 명품 가방을 사? 순돌이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술비만으로도 큰 돈이 들었는데 그런 비싼 물건을 살 여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유리의 건강해 보이는 모습, 그리고 비싼 가방.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해 봤습니다. 민수야, 유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노? 좋아요, 어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있고 기력도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 그럼 이제 외출도 할 수 있겠네? 네, 가끔 가벼운 외출은 해요. 병원 검진 받으러 가거나 장 보러 가거나. 그런데 민수야, 혹시 유리가 명품 가방 같은 거 산 적 있나? 명품 가방이요? 아니요, 그런 건 안 샀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다, 그냥. 이웃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비싼 건 안 샀어요. 지금 상황에 그럴 여유도 없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민수는 모른다고 했는데 분명히 인터넷에서 본 건 유리가 맞았거든요. 며칠 후 또 순돌이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또 이상한 걸 봤어. 이번엔 뭔데? 내 며느리가 또 다른 곳에서 찍힌 사진이야. 이번에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었어요. 민수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는데 둘 다 너무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유리는 암 환자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생기발랄해 보였어요.
이게 진짜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이야?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보통 머리카락이 빠지고 많이 힘들어 한다고 들었는데 유리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도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정희야, 혹시 내가 준 돈이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치료비로 다 썼을 거야.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 3억이 모두 치료비로 쓰인 걸까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위암 수술비가 보통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어요. 순돌이가 도와줘서 검색해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디에 쓴 걸까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유리가 성형외과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암 치료받는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나? 이상하지 않아? 정말 이상했어요.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몸도 안 좋을 텐데 성형수술까지 받다니.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준 3억 원이 엉뚱한 곳에 쓰인 건 아닐까요? 다음 날 또 순돌이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내 며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 뭘 알아봤어? 인터넷에 사진이 더 많이 올라와 있어. 고급 호텔에서 식사하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 심지어 해외여행 간 사진도 있어. 해외여행이요? 암 환자가 해외여행을 가요? 그러게 말이야. 뭔가 이상해. 정희야,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확인해요? 서울에 가서 직접 봐야지. 그런데 갑자기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미리 연락하지 말고 깜짝 방문해 봐.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순돌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미리 연락하면 준비할 시간을 주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의심을 해도 될까요? 혹시 제가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사진으로 본 모습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을 치료비로 줬는데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 수 있나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서울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거든요. 정말 제가 준 3억이 모두 치료비로 쓰인 걸까요? 순돌이도 계속 의심스럽다고 말했어요. 정희야,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어떻게 확인해? 직접 가서 봐야지. 서울에 가서 유리가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런데 갑자기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미리 연락하지 말고 깜짝 방문해 봐.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순돌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미리 연락하면 준비할 시간을 주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며칠 후 몰래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어요.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유리가 정말 아픈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마음이 더 떨렸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올라가도 될까? 혹시 유리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수가 예전에 알려준 번호였어요.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쾅쾅 뛰었어요. 민수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혹시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봤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유리 목소리 같았는데 너무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픈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유리 목소리였는데 정말 힘차고 밝았어요. 문이 열리고 유리가 나타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어요. 얼굴에 화장도 했고 옷도 예쁘게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연락도 안 하시고? 깜짝 방문이다. 유리 상태가 어떤가 해서. 아,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랐습니다. 예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었고 인테리어도 바뀌어 있었어요. 소파도 새 것이었고 텔레비전도 훨씬 큰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집안이 이렇게 좋아졌네? 아, 네. 민수가 좀 바꿨어요. 민수가 어디 있노? 회사 갔어요. 아직 퇴근 시간 안 됐어요. 유리 상태는 어떠냐?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고요.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항암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노? 아, 그건 조금 더 받아야 해요. 유리가 뭔가 말을 흐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빛도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혹시 감추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화장실 좀 써도 되겠나? 네, 그럼요. 저쪽이에요. 화장실에 가면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비싼 소품들도 보였고요. 특히 안방 쪽을 지나가면서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봤는데 옷장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옷장 안에 뭔가 많이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유리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리야,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왜 불편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 계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다. 놀라겠다, 민수야. 아니에요, 좋죠.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그런데 민수도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유리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둘 다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괜찮아. 호텔 잡을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호텔을 왜요? 여기서 주무세요. 그래도 될까? 불편하지 않아? 전혀요. 어머니인데 뭐가 불편해요? 그날 밤 민수네 집에서 잤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계속 옷장이 신경 쓰였어요. 분명히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옷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거실로 돌아와서 유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 시선이 안방 쪽으로 갔습니다. 유리야, 혹시 안방 좀 봐도 될까? 새로 꾸몄다며? 아, 네. 그런데 좀 어수선해요. 괜찮아. 그냥 구경만 하게. 안방으로 들어가니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침대도 새 것으로 바뀌었고 화장대도 훨씬 좋은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쪽이 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것도 다 비싸 보이는 옷들이었습니다. 옷이 정말 많네. 아, 네. 요즘 좀 샀어요. 많이 좋아져서 옷도 좀 사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옷장 안쪽 깊은 곳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옷장을 더 열어봤습니다. 유리야, 이것 좀 봐도 될까?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어머니. 그건 옷장을 활짝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름만 들어도 아는 비싼 브랜드의 가방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습니다. 개당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는 가방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냐? 명품 가방이 이렇게 많이? 어머니, 그건 제 친구가 잠깐 맡겨둔 거예요. 친구가 맡겨둔 거라고? 이런 비싼 걸? 네, 제 친구가 명품 사업을 해서 거짓말 같았어요. 친구가 맡겨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비싼 물건들을요? 더 안쪽을 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 보석 상자, 그리고 영수증들이 한 봉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냐? 영수증들이 이렇게 많이? 어머니, 그건 저도 모르게 손이 그 봉지로 갔습니다. 영수증을 하나씩 꺼내서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수증. 강남 백화점 명품관, 샤넬 가방 구입, 금액 800만 원. 두 번째 영수증. 압구정 명품 매장, 에르메스 가방 구입, 금액 2천만 원. 세 번째 영수증. 청담동 성형외과, 성형수술비, 금액 500만 원. 네 번째 영수증. 제주도 특급 호텔 3박 4일 숙박비, 금액 200만 원. 다섯 번째 영수증. 유럽 여행 항공료, 금액 3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며느리가 암에 걸려서 치료비로 준 3억 원으로 이런 걸 다 샀다는 말입니까? 어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라고? 이게 오해야? 영수증에 다 나와 있잖아. 성형수술, 해외여행, 명품 쇼핑. 이게 다 내가 준 돈으로 한 거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그 돈은 정말 치료비로 썼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났어? 이 비싼 물건들은 누가 샀어? 그건 유리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려니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민수야, 이게 다 뭐냐? 내 아내가 내 돈으로 이런 짓을 했어? 어머니, 오해예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라고?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영수증까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정말로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며느리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남편 보험금 3억을 다 줬는데 그 돈으로 이런 사치를 했단 말이야?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병원 서류가 보였는데 그걸 보니 가짜 진단서였어요. 위암이라고 적혀 있지만 완전히 조작된 거였습니다. 이것까지? 진단서까지 가짜야?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유리는 암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속여서 3억 원을 받아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성형수술을 하고 여행을 다닌 거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남편의 보험금 3억 원을 이렇게 사기로 빼앗겼다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지금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야?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남긴 돈을 이런 식으로 속여서 가져가고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돈은 다시 갚을게요. 평생 걸려서라도 갚을게요. 갚는다고? 이미 다 써버렸으면서 뭘 갚아? 이 명품들 다 팔아도 3억이 나와?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이라고? 너희들이 한 짓이 한 번으로 끝날 일이야?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집에서 나와서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기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3억 원을 편취한 것은 중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신고 접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며칠 후 민수와 유리가 체포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가짜암 진단서로 시어머니 3억 원 사기 이런 제목으로요. 순돌이가 뉴스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뉴스 봤어. 정말 큰일이었네. 그래도 잘했어. 그런 사기꾼들은 벌 받아야 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으로라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민수와 유리를 다시 봤는데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피고인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말이에요. 검사가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속였고 3억 원을 받아낸 후 명품 구입, 성형수술, 해외여행 등에 탕진했다고 했어요. 판사도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사기 행위라고 하면서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유리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가짜 진단서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고 명품 쇼핑 리스트도 미리 만들어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결국 유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수는 공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명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경매에 넘겨졌고 그 돈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3억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1억 원은 이미 써버려서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액을 다 잃을 뻔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돌려받은 2억 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들은 순돌이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본 결과 저는 그 돈을 마을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남편 이름을 따서 원길 경로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니까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상의해서 경로당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2억 원이면 작지만 깔끔하고 실용적인 경로당을 짓기에 충분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모일 곳이 마땅치 않아서 불편했는데 이제 좋은 시설이 생긴다고 다들 고마워했어요. 공사하는 동안 저는 남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마을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몇 달 후 경로당이 완성됐습니다. 준공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경로당 앞에 원길 경로당이라는 현판이 걸렸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저는 경로당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즐겁고 보람찼어요. 함께 운동도 하고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에게 더욱 고마워했어요. 1년쯤 지나서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어요. 가끔 안부 인사 정도는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모자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어요. 너무 큰 상처였거든요. 유리는 감옥에서 나온 후 한 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차갑게 대했어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은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소소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영정사진에 인사를 드리고 경로당으로 갑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도 하고 텃밭일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어요. 예전처럼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 민수가 전화를 하기도 해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저녁 무렵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이 결국 좋은 곳에 쓰였다고 말해줘요. 사기꾼들에게 빼앗겼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순돌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로당에서 저녁 준비를 한다면서 같이 가자고 해요. 저는 남편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문을 나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상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3억 원은 사라졌지만 그 돈으로 만들어진 이 작은 행복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이어가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